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여러 측면에서 다각도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 스튜디오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일주일 동안 또 부동산 관련한 또 많은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네. 가장 큰 이슈는 바로 이 부동산 의혹이 정치권까지 파고들었다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매주 이슈가 크게 굵직굵직하게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이번 주는 역시 그 여당 국회의원 12명이 이제 토지 투기 의혹에 연루됐다는 게 가장 핫 이슈였고요. 그 외에도 뭐 LH 혁신안 또 나왔었고요.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제 정부 국토부가 협력 관계를 맺었다 이런 뉴스들도 있어서 여러 가지 이슈는 계속 나왔던 한 주였습니다. 네, 뭐 투기 의혹은 물론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겠지만은 네. 부동산이 가장 뜨거운 이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가 네.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울 아파트 값도 이 8주째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노원구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밝힌 5월 다섯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11% 올랐습니다. 4월 12일 이후 8주 연속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가운데 노원과 강동, 서초, 강남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5월 마지막 주도 노원구가 0.22% 올랐는데 8주 연속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원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서 제외된 가운데 재건축 단지와 중소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직주 근접이 좋은 공덕동과 도화동을 중심으로, 성동구는 GTX C 이슈가 있는 왕십리역 인근 행당, 마장동 등을 중심으로 올랐습니다. 강남구는 개포동과 압구정동 구축 아파트, 도곡동을 중심으로, 강동구는 천호, 상일동 위주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세제 및 LTV 완화 움직임과 이사 공급 대책이 지속되면서 교통 여건이 양호하거나 중저가, 소형 위주로 상승폭을 키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KB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4억 2,618만 원이었지만 4년 뒤인 2021년 5월 기준 평균 6억 1,451만 원으로 44.2%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함께 4년 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6억 708만 원이었지만 지난 5월엔 평균 11억 2,374만 원으로 나타나 8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비단 노원구 사례만 봤지만 서울 전체가 오르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단순히 부동산에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부동산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서 그런 겁니까? 이게 두 가지가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이게 여러 가지가 맞물린 것 같아요. 마침 또 6월 1일이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됐거든요. 6월 1일 이후에 팔면 양도세가 중과세가 되고 6월 1일 이전에 팔면 그래도 10%포인트라도 중과세가 덜 되기 때문에 회피 매물들이 일부 나온 부분도 있고요. 또 6월 1일 지나다 보니까 이제 결정이 났죠. 그냥 가지고 가는 사람, 증여해야 되는 사람, 팔아야 될 사람들은 팔았고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전월세 신고제가 또 시행이 되면서 또 전세 시장 자극을 주고 있고, 우리 저금리 유동성 기조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고, 또 개발 호재라고 한다면 GTX 개발 호재는 또 계속 자극을 주고 있고,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도 오세훈 시장님께서 이제 당선이 되면서 또 정부도 그렇죠.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되니까 공급 확대, 기조가 맞물리면서 또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고요. 또 부동산 특위가 이제 재보궐선거에서 지면서 특위가 자꾸 규제 완화 시그널을 좀 줬어요. 실제로 이제 큰 규제 완화도 아니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소폭 규제 완화를 해주는 것이지만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규제가 좀 풀리는 거 아니야라는 또 그런 기대 심리까지 주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들썩이고 있고 실제로도 현장에 가보면 상승세로 다시 반전이 된 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4월 12일 이후 8주 연속 상승세인데요. 네. 이게 재보궐선거 이후에 묘하게 기간이 겹칩니다. 네. 이게 오세훈 시장 당선 이후 규제 완화 기대감 때문일까요? 이게 아무래도 공교롭게도 맞물렸죠. 오세훈 시장께서 이제 당선이 되면서 민간 재건축 규제를 또 풀어서 활성화시키겠다고 공약을 했었고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정부 입장에서도 공공 주도로 이제 공급 계획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결은 같아요. 민간 주도로 하느냐 공공 주도로 하느냐 같은 문제고 결국 규제를 풀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투기 억제를 위해서 또 규제를 더 강화하는 뭐 지휘양도 금지 같은 경우는 더 강화한다라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업 속도를 더 기간을 단축시켜서 공급을 빨리 하겠다라는 결은 같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는 없고 또 민심에 놀랬죠. 여당에서 어이고 서울시장 선거 우리가 이길 줄 알았는데 또 야당이 당선되면서 놀래서 민심을 달래줘야 되는데 그 달래는 특위가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재산세 완화하는 결정이 난 것 같고요. 지금 종합부동산세하고 양도세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를 논의를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걸 개발 호재로 좀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고 여전히 재건축 서울은 이제 개발 호재가 2개잖아요. GTX 같은 교통개발 호재가 있고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새 아파트로 바뀌는 정비사업 개발 호재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역시나 또 맞물리게 되면서 여러 가지 자극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데 네. 특히 이 8주간 상승폭이 가장 컸던 지역은 이 노원구로 나타났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그동안 저평가돼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노원이 뜨거워진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평가된 것도 맞고요. 과거 저평가였죠.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저평가라 말을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을 보면 물론 뭐 강남 4구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 강북의 다른 여타 지역하고 비교해봐도 이제 노원구가 절대 빠지지 않는 지역이 됐고요. 규제 회피처라고 해야겠죠. 아무래도 토지거래 허가를 목동이라든지 강남 쪽은 많이 묶었는데 같은 재건축 기대 단지 상계동인데 빠졌단 말이에요. 토지거래 허가에서 빠지면서 야 어차피 지금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 투자를 하게 되면 구입을 하게 되면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예. 바로 입주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이게 입주 안 하는 분들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눈을 어디로 돌릴까요? 당연히 노원구로 돌릴 수밖에 없고 제가 앞서 개발 호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개발 호재가 교통과 재건축 재개발 개발 호재인데 노원구는 2개가 다 맞물려 있죠. GTX 노선이 있고 재건축 상계동 같은 경우는 이제 1에서 16단지가 있는데 잠재적으로는 다 재건축 기대 단지들의 용적률이 한 150%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단지들이어서 이 여러 가지가 또 맞물려지면서 상계동이 굉장히 뜨겁게 지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서울 집값의 상승세는 최근뿐만 아니라 현 정부 출범 이후 4년 동안 계속 지속돼 왔거든요. 네. 이런 상승세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게 4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아까 우리 자료에도 보듯이 뭐 전세가 44%, 매매가 85%라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 전혀 한 59 이상 서울의 아파트 기준에서 보자면 저는 85%가 아니라 한 3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3배 정도 올랐는데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무래도 첫 번째 원인은 저금리. 유동성 기조가 바뀌지 않았고요. 우리 코로나19가 생기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좀 금리 인상도 지금 더 가시화가 됐을 것이고 미국 기준금리도 더 올랐을 테고 우리도 올랐는데 이 코로나가 생기면서 저는 부동산 시장 모르겠습니다. 이게 상승 입장에서 보자면 코로나가 굉장히 효자 역할을 해준 것 같고요. 안정 측면에서 보자면 굉장히 좀 얄미운 시누이 같은 역할을 해버렸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저금리 유동성 기조가 더 커져 버렸고 투자 심리는 죽지 않고 있고 잡힐까 기다렸는데 역시나 4년이 지나면서 안 잡히면서 최근에는 실수요자들 기다렸던 실수요자들이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나 지금이라도 사야겠다라는 또 다시 또 투자로 돌아서게 되면서 여전히 자극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코로나가 효자라는 표현이 좀 씁쓸하긴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임대차 3법이 시작된 지난해부터 오히려 이 전세가가 높아졌다라는 이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이라는 전월세 신고제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달부터 시행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애초에 정책적 목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게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상승률을 좀 둔화시키겠다라는 목적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목표 달성을 한 것 같은데요. 예. 우리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는 2+2잖아요. 네. 어떻게 됐든 간에 소급 적용을 4년까지. 해서 예. 살던 분들은 인상을 안 하고 2년 더 연장이 됐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정된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우리 실수요자 입장에서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전세 시장 안정이란 건 전세 가격이 떨어져야 되고요. 네. 내가 이사 가고 싶은 집을 쉽게 구해서 이사를 갈 수 있어야 되는데 통계는 안정인데 계약갱신 청구가 안 되는 내가 이사를 가고 싶은 빈집, 비어있는 집은 가격이 천정부지 올라 있단 말이에요. 이게 편차가 너무 커요. 연장된 집이 예를 들어서 5억이면 예. 입주할 수 있는 집은 8억, 9억. 그러니까 이미
그런 향후 4년 동안 올리지 못하는 분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2배 정도 벌어지는 집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체감적인 전세 지수라고 해야 될까요? 체감적인 전세 가격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전월세 신고제가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라고 하는데 전월세 신고제 뭐 필요하죠. 이게 매매도 실거래 신고를 하는데 네. 전월세 신고를 하게 되면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가 되고요. 여러 가지 편리한 부분도 있는데 이게 주택시장 안정, 전세시장 안정하고 도움이 되냐 그러면 조금 결이 다르거든요. 이게 굉장히 편리한 제도고 또 투명하게 과세 차원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서민 주거 안정 입장에서는 확정일자를 미리 받는다는 데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집주인이 또 불안하죠. 내 소득이 노출이 된다. 임대사업자를 등록 안 한 분들은 지금까지 세금 안 내신 분들이 실제로 많았는데 원래 내야 되는 게 맞죠. 하지만 그렇죠. 이게 안 내도 됐는데 이제는 투명하게 관리가 되면서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을 세입자한테 전가시키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입신고를 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주택으로 간주되거든요. 주택이 아닌데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이게 주택으로 간주돼서 실제로는 내가 전세 가격 좀 낮게 해줄 테니까 전입신고하지 마라는 이면적인 합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안 되죠. 무조건 신고해야 되고 신고해버리게 되면 전입신고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주택으로 간주되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이라든지 비주거형 시장도 상대적으로 지금 위축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서울 아파트 값이 고점에 근접했다는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은 금리 인상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거든요. 네. 그럼 이게 아파트 값이 좀 잡히겠다는 그런 신호탄이 제기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부총리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집값이 많이 상승을 했고요. 우리 과거 사례를 보면 서울 집값이 7년 연속 상승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2012년도 바닥을 찍고 13년, 14년 회복을 하면서 본격적인 상승은 2015년부터 이제 상승을 했는데 기간을 따져보면 지금 한 6년, 7년 차 접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상승한 걸 분명한 사실이고 제가 보더라도 이제 고점에 임박을 했는데 물론 조금 더 오를 수는 있습니다. 당장 떨어질 만한 뭐 대외적인 변수라든지 금리가 당장 오르지 않기 때문에 당장 떨어지진 않겠지만 부총리 말씀이 충분히 공감이 되고 저는 일리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먹히지 않는 이유가 부총리 말씀을 듣고 야 집값 떨어지겠구나, 사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정부 정책의 신뢰가 너무 많이 떨어졌습니다. 4년 동안 26번, 27번의 대책을 쏟아부었음에도 안 잡혔잖아요. 이제 콩으로 매주를 선다 해도 이게 안 믿는 상황까지 발생을 해서 재작년에도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하면서 원상 회복시키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못 잡았거든요. 예. 대통령이 말씀하셔도 못 잡았는데 부총리가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과연 지금 맞는 말을 했는데 과연 그게 먹혀들까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좀 회의적인 반응이에요. 예를 들자면 부모가 걱정이 돼서 자녀한테 공부하라고 했는데 그게 부모가 이제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면 이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또 잔소리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또 홍남기 부총리께서 옳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제대로 먹혀들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언제가 최고점일지 모르는 게 가장 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지금 미국에서는 테이퍼링도 논의되고 있고, 네. 뭐 금리 인상도 거의 기정사실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분명히 우리나라 그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 텐데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거든요. 우리가 자꾸 무시해서 그렇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그러는데 저는 금리 인상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은 시작이 됐고요. 우리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최근에 발언한 게 저는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는 게 지금까지 물론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더 높은 적은 있어요. 네. 있는데 기조 자체가 우리가 먼저 금리 인상의 신호탄을 올리면서 금리 인상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께서는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다. 미국보다 금리 인상을 먼저 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할 정도로 이미 금리 인상을 할 만큼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집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감안해 보면 금리 인상을 해야겠다라고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한 것 같고요. 그 시기가 올해 말이냐, 올 내년. 가을이냐, 아니면 내년이냐를 여러 가지 경제 상황과 왜냐하면 영향을 너무 많이 미치게 되거든요. 그냥 금리만 올려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만 올려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주택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되고요. 특히 주식이나 이런 금융 시장에는 파급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좀 신중하긴 한데
저는 임박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곧 시작이 될 거고요. 한번 시작하면 0.25 올려서 그치진 않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도 한번 기조가 바뀌면 1년에 1%포인트씩 해서 3년에 한 3%포인트 정도 오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로금리잖아요. 0.5. 미국이 예. 제로금리가 우리가 0.5 정도인데 2024, 2025년 정도 되면 한 2.5까지, 2.5%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대출 금리가 지금보다 2%포인트 정도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대출 이자 부담이 2배 정도 늘어날 수는 있어서 지금부터라도 당장은 아니고 당장 뭐 집값이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네. 한 3, 4년 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시장에 특이 동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또 재개발 재건축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라고 최근 말했는데 특이 동향이 계속 발생하는 게 문제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 새로운 부동산 이슈 또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